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하냐면 매월 나한테 부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매달 얼마의 돈이 들어올까를 항상 고민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교육, 시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학교도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전파공학부를 나오고 대기업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거는 결말이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랬죠. 너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돈 벌어먹고 집 사는데 문제 없어. 그걸 그대로 믿었거든요. 집을 구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근데 부모님이 한 분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기보다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아둔 돈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대기업에 다녀도 신입사원이 모을 수 있는 돈은 1년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애가 나오는 순간 와이프가 경단녀가 되잖아요. 급여가 일단 반토막. 애가 생기니까 애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럼 또 반토막. 어떤 달은 너무 빠듯한 거예요. 순간 마통을 뚫어가지고서는 그 생활비를 감당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아, 내가 회사만 열심히 다니면 더 뜰 날이 오겠지. 보통 회사를 다니게 되면 임원이 보통 많은 꿈을 꾼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던 그 팀의 팀장님이 상무로 딱 승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S전자든 여기든 성과를 빼고 나면 기본급으로 따지면 1억 원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회사가 성과가 안 좋으면 그밖에 못 버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연봉 2억 3억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서울에 전세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타가 굉장히 크게 왔었어요.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회사 내에 대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50이 넘으셨어요. 증거를 못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만년대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제가 하루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건국대학교 부동산 정책대학원 가야 돼서 빨리 가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강남 4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다 갖고 있고 그 강남에 상가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월 받는 소득이 임원 되신 분보다 3배는 더 많더라고요. 진정한 위너죠. 그때 전 두 번째 현타를 맞았어요. 그 회사 이름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다음 순수하게 내 능력의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빠른 분들은 30대에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나왔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거는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나오기가 싫죠. 무섭죠.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수백 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강의, 세미나 다 찾으러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경험이에요. 임장이죠. 전국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기왕 부동산에 공부를 했으니까 부동산 업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 회사를 휴직을 하고 무급으로 공인중개사 밑에 가서 일부터 해봤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진짜 밑바닥부터 다 해본 것 같아요.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해보고, TM하는 전화도 해보고, 그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총괄본부장까지 되면서 현장을 갖다가 동시에 한 서너 개, 밑에 4, 50명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컨설턴트로 넘어가게 되는, 진짜 돈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드리고, 회사는 끝났고 많은 부자분들을 만나면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됐어요. 자기 자녀를 또 건물주로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부를 가르치진 않아요. 솔직히 국영수 잘해봤자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대기업이나 의사나 변호 전문직, 그걸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었나요? 대기업 가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라는 거 알려줘야 될 게 따로 있는데, 건물주 부자가 건물주 자녀를 키워내는 걸 보고 건물주 아이 키우기 협회라는 협회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진짜 중요한 공부가 뭔지. 신흥 부자들, 30대 부자분들이 건물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이냐라는 거죠. 아니거든요. 금수저 출신 제외하고 그냥 자수성가로 돈을 어떻게 벌었냐라는 거죠. 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하냐면 매월 나한테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구는 20억 갖고 돈을 까먹는데 누구는 20억 갖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부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매달 얼마의 돈이 들어올까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업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내가 노력을 좀 덜 하더라도 돈이 계속 벌어들이는 그 구조를 짜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 내가 자면서도 돈이 돌게 들어오는 그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억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는 이 1억을 가지고서는 시세 차익을 할 거지만 누군가는 1억을 가지고 수익형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수익형이 더 어려워요. 신경 쓰기 엄청 많죠. 공실이 나버리면 또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월세도 또 받아야 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대신에 여러 채가 늘어나는 순간 이런 세입자를 여러 명을 관리하다 보면은 패턴이 생기죠. 이게 익숙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다주택자인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몰랐었어요. 부동산 처음 투자할 때 갭 투자부터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점핑업을 해도 물론 점점점 자산은 늘어가는데 생활이 별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파이어족이니 뭐니 하지만 자산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라요. 한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부분이 진짜 부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갖다가 하려면 소위 말하는 시드머니,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한 1억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도 10년 걸리는 게 1억인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도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무피 투자라 그러죠. 돈이 안 들어가도 부동산 투자는 할 수 있어요. 1억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주식처럼 진입장벽이 낮진 않지만 더 안정적인 자산 구조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쉽게 하는 거는 아파트 투자가 솔직히 쉽기는 쉬워요. 갭 투자로 하는 거죠. 지금도 내가 잘만 발견을 하면 10억짜리인데 전세가 9억 5천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갭 투자에서 이렇게 10억 대비 9억 5천이잖아요. 전세가율이 95%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들어가는 비중의 돈은 굉장히 적어요. 홈턴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갭 투자든 시세 차익형이든 언젠가는 해야 돼요. 갭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게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쉬운 부분은 있으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재테크로 샀다 팔았다까지는 좋은데 분명한 건 내가 언제까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꿈이 건물주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주는 뭔가요? 월세 받는 수익형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시세 차익만 하신 분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종잣돈을 확 늘렸어요. 수십억 했어요. 건물을 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세입자가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이죠. 근데 이 여러 명에 대해서 내가 연습이 안 됐으면 소위 말하는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가 아니라 빌딩 푸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난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인중개사분들을 저는 찾아갈 때는 못해도 5군데는 찾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5군데를 찾아갈 때 스탠스를 달리해야 돼요. 한 번은 내가 진짜 이걸 살 것처럼 막 집주인이 될 것처럼 내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떠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상가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인중개사가 여기 목도 좋고 못도 좋고 투자하면 수익률 너무 좋아요. 한 5천에 300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집에 가서 세입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저 보니까 저 비어있는데 얼마 나올까요? 저는 한 5천에 한 100이면 될 거야. 얘기가 다르잖아요. 수익률은 부풀려요. 팔아야 되니까. 이분들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객관적인 기준의 지표를 만들려면 이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인터넷 손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순수 경험칙으로밖에 할 수 없는 영역. 어딜 가든 아무리 내가 100% 뭐뭐다, 100% 뭐다는 수익률은 어느 누구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주의 드렸으면 하는 그 분야가 기획부동산들. 부동산을 이제 기획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에요. 보통 땅 파는 곳들이에요. 땅. 지방에 어떤 땅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개발이 될 거예요. 땅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땅이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평수예요. 1,000평 되는 걸 갖다가 1,000명이 나눠 가지면 1평씩 사는 거예요. 한 평씩 사니까 뭐 부담이 없잖아요. 들어간 돈이 적게는 몇천만 원일 수도 있지만 뭐 억 단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샀는데 사람은 이제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명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신원도 모르잖아요. 관리하는 회사만 하니까.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특히 땅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친구가 꼭 그런 걸 많이 그냥 뭐 사진 보고 자료 보고 위성 사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면 안 된다. 친구 따라 강남 못 가요. 친구 따라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잘 알고 하자. 핸드폰 같은 거 하나 사면 뭐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거 살 때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한 5시간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짜리면 그럼 100배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500시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500시간 고민하고 부동산을 사겠어요? 구매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할 때도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걸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그렇게 길게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좀 더 시간을 들이셔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